결국 이제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빨간 줄이라고 하는 그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 기준으로 죄 그리고 죄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제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비즈니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그 20년 전의 성폭력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있었던 집단 성폭력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된 이유는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제 가해자들이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 그리고 현재의 그 처벌 수준에 의하면 과연 어떤 정도로 중한 사건이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사건은 그 2004년경 경상남도 밀양에서 그 남자 고등학생들이 여중생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촬영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금품도 갈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해자들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가해자 부모가 당시에 그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고,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들한테 둘러싸여서 협박 또는 욕설을 들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1년 동안 있었던 그 사건 자체도 정말 잔혹하고 끔찍하지만 그 사건 후에 가해자 부모 또는 밀양 지역 주민 또는 그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이제 가족들의 상처도 정말 컸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제 형사법원에서 가해자들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함으로써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도 사람들이 분노를 할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빨간 줄이라고 하는 그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불과 10년 전에는 미성년자의 그 중한 성폭력 사건이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10년도 아닌 2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미성년자의 성폭력 사건은 사실 형사처벌은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 가정법원으로 송치돼서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라거나 그런 보호처분을 받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의 처벌 기준이라면 가해자들 중 주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형사처벌을 받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이제 44명이었는데 44명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10명에 대해서는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했고 20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했고요. 13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그 주범 중 10명이 형사법원으로 기소가 됐는데 전부 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명확한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형사 재판하는 단계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 형사법원의 판사님들이 이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니까 좀 선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기준에서 보자면 이런 처분은 안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현행법이 적용이 된다면 2004년에는 아청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청소년 보호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다수가 합동하여 강간을 했기 때문에 성폭법상 특수강간, 그리고 다수가 합동하여 추행을 했기 때문에 성폭법상 특수강제추행, 그리고 미성년자를 강간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상 강간, 그리고 다수가 촬영물로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했기 때문에 폭처법상 공갈, 그리고 협박하여 음란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법률을 보면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아청 제작하고 촬영물 이용 협박죄예요. 당시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아청법에서 정하는 아청 제작죄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죠. 근데 당시에 청소년 보호법에도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후에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그 8조에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도 미성년자고 가해 남성도 함께 촬영이 됐기 때문에 제작죄를 적용하지 않은 건지, 수사 단계에서는 그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건지, 그러니까 현재의 법과 판결에 따르면 다 처벌이 되는 범죄고 그 당시에도 이거를 처벌하는 법률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죄로 처벌이 안 된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있어요.
그 가해자들이 촬영을 한 다음에 만약에 뭐 가족이나 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거를 뭐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을 했다고 해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인데 그 성폭법에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신설된 것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없었죠. 성폭법 제14조의 3에서는 1항에 촬영물 이용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협박을 넘어서 강요까지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004년경에는 촬영물용 협박죄가 없었다 보니 그걸로 처벌할 수는 이제 없었던 것인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아청제작죄 그리고 촬영물용 협박죄까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제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정말 중한 사건은 이제 소년범도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강간죄가 촬영물용 협박죄보다는 좀 더 중한 죄는 맞아요. 근데 강간죄만 있는 것과 촬영물용 협박죄도 같이 있는 것, 그게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행위가 다르거든요. 성관계를 한 것과 강간을 한 것과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한 거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가중처벌이 될 만한 범죄가 추가로 쌓이면 그건 그만큼 더 중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실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오래전 사건이다 보니까 그걸 현재 시점의 법률, 현재 시점의 그 판례, 처벌 수위에 따라서 본다면 약간 뭐 미개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가해자들한테 선처를 해줬던 그런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가 현재 뭐 아무런 탈 없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그래서 가해자를 보면 가해자는 사실은 이제 계속 고통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중에서는 사건을 완전히 잊고 언론으로부터건 수사기관으로부터건 법원으로부터건 전혀 연락을 받지 않고 그 사건을 상기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잊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 또는 가해자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해자에 대한 거는 이제 잊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싶다, 사건에 대한 피해 감정도 잊고 싶다 라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왜냐면 그 피해자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으로부터 잊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올렸고 이 사건도 이슈화 시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피해자가 이거 더 이상 올리지 말아달라 라고 했고, 실제로는 이제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이제 가해자 신상 공개된 것도 밝혀졌어요. 가해자가 공개된다라는 거는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피해자는 상당히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피해자도 원하는 것이라면 뭐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그것이 이제 법에 위반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좀 이렇게 옹호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혀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호사로서 입장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한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복 감정을 자극해서 이슈를 만드는 것에만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이제 피해자분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사건을 다시 이제 이렇게 이슈화 시킬 때에는 피해자의 관점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배려할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상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슈화된 이 사건의 마무리가 부디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 뜻에 따라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